자, 그러면은 강의 노트 5페이지 이어가지고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제 부동산법 어떤 과목이고, 그다음에 부동산법에서 우리가 6개 개별법을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런 이제 부동산법이 6개 과목, 6개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분량이 좀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부의 말씀. 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그 당부의 말씀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부동산법 공부 방법이라고 그래요. 공부 방법. 그럼 부동산법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거에 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습득해야 된다. 해서 첫 번째, 법률 용어. 이거 딱 써놨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이라는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쓰는 말, 용어를 알아야 돼요. 이 용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용어를 알아야 그 법률의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내용과 그다음에 체계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어하고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나무, 지엽적인 사항들을 공부하는 거니까 나무 본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나무가 어떤 숲에 있는지, 전체적으로 어디서 규제를 하는 건지 체계를 보는 것을 숲을 본다 그러죠. 그래서 나무와 숲. 용어, 내용, 체계. 요게 한마디로 우리가 이론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론을 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해야 되냐? 여태까지 우리 시험에서 물어봤던 문제, 기출 문제. 요거를 확실하게 정복을 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 그래서 이 기출 이미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었고 검증된 문제죠. 기출 문제하고 또 예상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 예상 문제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상 문제는 말 그대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우리 본 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 문제는 난이도 상이에요. 어려운 문제야. 맞추기 어려운 거니까 이거 뭐 예상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태까지 물어봤던 문제들 있죠. 기출 문제. 기출 문제가 우리 본 시험에서도 거의 60에서 70% 똑같이 또 반복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기출 문제만 확실하게 정리해도 얼마든지 본 시험에서 합격 점수 다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출 문제 요거부터 확실하게 정복을 해두셔야 돼요. 기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이 1회부터 26회까지 이제 올해 시험 보는 게 27회죠. 27회 벌써 이게 시험이 26회나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기출 문제 누적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출 문제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도 얼마든지 합격 점수는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순서는 이렇게 돼요. 용어, 내용, 체계, 거기다 이제 기출 문제까지. 이게 우리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1년 동안 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첫 번째 시작이 뭐가 돼요?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알아야 내용, 체계, 거기다 기출 문제까지 정리할 수가 있죠. 근데 용어 자체가 다른 과목도 물론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게 공법이에요. 우리 부동산법에서 쓰는 말들이 가장 생소하고 좀 어렵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토법에서 매년 시험에 출제하는 제도로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 이 제도가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 얘는 15회부터 지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문제, 뭐 두 문제씩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제도인데,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 제가 국어로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읽을 수는 있죠. 읽을 수 있는데 읽어봤자 별로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은 주민이 생활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시설, 소위 인프라라고 그래요. 도로, 철도 이런 것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부담이라는 말의 의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부담, 의무부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새로 개발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새로 짓는다.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주민들 입주해갖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주민들 생활할 수 있게끔 도로도 있어야 되고, 뭐 공원도 있어야 되고, 애들 다닐 학교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파트를 건설, 즉 새로 개발하는 자가 이 개발하면서 필요한 기반시설까지 함께 설치를 해라. 의무를 부과시키려고 지정하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을 알아야 누가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정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지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어려운 말들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공법에서 총 1000개 정도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계속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부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법은 첫 시작인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시작점이 높아요. 대신 말만 들리기 시작하면은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시험 문제도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법이 규제라고 그랬죠. 규제는 항상 명확해야 돼요. 뭐를 하지 말라는 건지 명확해야 국민들이 어기지 않고 따라가죠. 그래서 내용 자체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명확한 규제 내용을 어려운 말로 쓰는 거예요. 어려운 말. 그래서 이 말만, 이 법률 용어만 잡히면 공법은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용어라는 게 쉽게 이게 깨우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자, 한 과정, 두 과정, 세 과정 어떤 분들은 거의 세 과정 정도 지나가야 아 이게 뭔 말이다 이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절대 이 공법을 한 방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근차근 조금 시간이 걸려도 차근차근 한술밥에 배부르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과정하고 두 과정하고 세 과정하고 반복해가지고 일단 용어부터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용어가 되면 그 다음에 내용 체계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용어만 일단 확실하게 정리한다. 이게 첫 번째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용어입니다. 용어 제가 설명드리면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놨죠. 선택과 집중. 자 이게 이제 한마디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된다. 자 효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시험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방법에 통용되는 이제 원리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래요. 선택과 집중. 특히 우리 부동산법은 조문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6개 법률의 조문수 합쳐보면은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1000개. 1000개가 뭐예요? 저 법률, 대통령령, 국토부령까지 가면은 이게 거의 1500개 조문 가까이 돼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입니다. 그러면 이 1000개 정도 되는 조문을 다 공부하려면은 역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이거 미련하게 다 공부해 갖고 합격하는 거 아니죠? 자, 우리가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여태까지 기출 문제를 비춰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뭐 1000개 되는 조문 중에서 많아봤자 한 60% 정도 수업을 해요. 60%. 그 60% 정도 수업할 거고요. 나머지 40%는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이제 기본서에서 안 보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볼 필요 없어요. 이런 제가 수업 안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읽어봤자 별로 와닿는 거 없고요. 그 부분에서 문제 물어보면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버릴 것들은 확실하게 버리고 자 제가 수업하는 부분만 확실하게 공부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60% 정도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과목보다 거의 1.5배 정도 분량이 됩니다. 많아요. 그래서 저 쓸데없는 것까지 다 욕심부려 갖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업하는 부분만 확실하게 공부하셔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우리 시험은 100점 맞아 갖고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부터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등부터 석차를 매겨 갖고는 무조건 다 맞으려고 그래요. 남보다 더 잘하려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 평가입니다. 60점 이상만 맞으면 돼요. 100점 맞아 갖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100점 맞아서 합격하는 사람하고 60점으로 커트라인으로 합격하는 사람 나가서 중개 실무는 누가 더 잘해요? 모르죠. 그거는 자기의 영업 능력이니까 어차피 시험은 합격만 하면 돼요. 이 합격이라는 목표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 공법이라는 과목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죠. 총 중개사 시험에서 6개 과목을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욕심부려 갖고 공부하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1차부터 일단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1차가 합격이 돼야 2차가 유효입니다. 2차 100점 맞았어도 1차에서 떨어지면은 다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1차가 합격을 해야 2차가 유효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1차. 1차가 두 과목이 있죠.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 자, 이 두 과목이라고 해도 1차 과목이 더 어려워요. 시험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부동산 학개론은 이게 이제 단순한 법조문 같은 거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민법 같은 데서 사례 갖고 물어보죠. 갑을, 병, 정. 자 이렇게 4명 사례를 주고 민법을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가 절대 쉽지가 않아요. 또 부동산 학개론은 대표적으로 경제학이죠.
수요 공급부터 시작해갖고 이거는 계산 문제가 나요. 감정평가 들어가면은 막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 그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산이죠.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는 건데 그래서 학개론도 아주 학을 띄는 어려운 과목이 돼요. 그래서 민법과 학개론 1차가 두 과목이라도 1차부터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은 민법입니다. 자, 우리 중개사 시험 과목이 6과목이죠. 실제는 이제 5과목인데 수업은 6과목으로 분리해서 해요. 그 6과목 중에서 부동산 학개론 이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 다 법과목이에요. 그러면 모든 법률의 기본이 되는 법이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민법이 돼야 중개사법도 되고 또 등기법도 되고 우리 공법도 되고 모든 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법이 민법이기 때문에 자 1차 과목 중에서도 요 민법에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1차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리고요. 그럼 2차 과목인데요. 2차 과목이 3과목이 있어요. 그중에서 자 공부 효율적으로 하실 때는 중개사법. 자, 이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선택하셔갖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중개사법은 2개 법률을 공부해요.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 2개 법을 공부하는데 자, 조문수 합쳐봤자 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개 정도. 그럼 중개사법에서 공부하는 법조문수가 100개. 자, 100개 여기서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 아까 공법은 1000개가 넘는 조문이라고 그랬죠. 그럼 1000개가 넘는 조문에서 40문제가 출제가 돼요. 똑같은 한 과목이니까 40문제. 그럼 한번 보세요. 100개가 되는 조문을 공부해서 40문제 맞히는 거하고 1000개가 되는 조문에서 공부해갖고 40문제 맞히는 거 뭐가 더 쉬울까요? 당연히 100개가 되는 조문에서 40문제 물어봐서 맞히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오지선다기 때문에 자, 지문을 한 문제당 5개씩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 40문제 곱하기 5개 지문, 200개 지문이 필요하죠. 그런데 중개사법은 조문 자체가 몇 개밖에 안 돼요. 100개. 그러니까 이게 조문만 가지고는 지문을 다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조문에서 2문제, 막 3문제 이렇게도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중개사법은 우리가 수업하면서 공부하는 게 전부예요. 더 본시험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답니다. 다 공부하니까 본시험에서도 다 맞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법은 이 1000개가 되는 조문 중에서 제가 60% 정도만 수업한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것까지 다 신경 쓰시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자, 중개사법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대부분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은 중개사법에서 80점 이상 점수를 맞아요. 80점 이상. 자, 이 중개사법 과목에서 80점 이상 맞았다. 그러면 나머지 과목들은 몇 점은 맞으면 될까요? 50점씩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평균 50점만 맞으면 평균 60점 이상 합격합니다. 즉 중개사법에서 80점 이상 맞았다. 그럼 우리 공법은 몇 점만 맞으면 되는 거냐? 50점만 맞으면은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100점 목적으로 공부하고 그럴 필요 절대 없어요. 그 50점이면 어떨까요? 50점 맞으려면 어떻게 맞추면 돼요? 자, 1번 맞췄어요. 2번은 틀려. 3번 맞췄어. 4번 틀려. 5번 맞추고 6번 틀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 맞추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추고 하나 틀리고 이렇게 반땡이라고 그러죠. 반땡만 해도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해가지고 떨어져요. 이걸 못 해갖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하나 맞고 하나 틀리고 이게 안 돼갖고 좀 우습죠. 그래서 너무 100점 맞으려고 막 부담 갖고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단 2차 과목에서는 중개사법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개사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게 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죠. 그럼 모의고사가 실제 시험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본시험 가서 중개사법은 고득점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80점 이상. 그러면 나머지는 반만 맞추면 된다. 50점 이상만 맞추면 된다. 그럼 우리 공법 6개 법률 중에서 이게 사람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분은 국토법을 쉬워하는 분이 있고요. 건축법이 어려워요. 거꾸로 어떤 분은 건축법을 쉽다 그러고 국토법이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 다 하려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자기가 더 쉽게 느껴지는 거에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6개 법을 다 공부하고 다 맞추겠다 이런 목표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자 이렇게 선택과 집중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자 공법은 제가 수업하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선택을 해드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것만 공부하시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은 따라오시면은 얼마든지 합격해서 다 합격할 수 있는 점수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판에 저 백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험 보기 전에 100문제 딱 찍어드려요. 100문제 딱 찍어드리는데 마지막 특강이요. 그러면 백선 말이 백선이지 1번 문제 하나에 지문이 한 10개 뭐 8개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8개 10개 정도 되는 지문 가지고 한 100문제 찍어드렸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작년에도 26회 시험에서도 이 백선 찍어드린 거에서 30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30문제. 75점이요. 그러니까 제가 75점까지 다 찍어드려요. 그런데 다 찍어드려도 다 맞히기는 어려우니까 최소 6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도록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거 쓸데없는 것까지 다 찾아갖고 공부하고 그럴 필요 절대 없어요. 그리고 공법은 개별적으로 공부하셔라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수업만 빠지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다 보면은 말기가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막 그냥 열심히 공법 공부하겠다. 절대 이러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상반기까지는 1차 열심히 하세요. 특히 민법. 민법이 잡혀야 다른 과목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1차 민법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공법은 수업만 빠지지 말고 계속적으로 들으세요.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말이 열려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내용 이런 거 별거 아니니까 금방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공법 열심히 공부한다.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뭐 열심히 처음부터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수업만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서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기본서 2번, 3번 통독한다. 자, 이게 이제 수업 빠지지 말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수업하는 순서가 설명부터 하고 기본서 가지고 확인시켜 드려요. 그러니까 수업만 잘 들으면 기본서 자동적으로 2번, 3번 다 읽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결석하지 마시라고 그러고요. 우리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매주 시간표 딱딱 정해놓고 빠지지 말고 한 번 밀리면은 계속 밀려요. 계속 밀리니까 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수업 챙겨갖고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했는데 자, 이게 우리 시험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니까 아직도 10달 넘게 남았어요. 상당히 긴 그 기간입니다. 긴 시간이니까 중간에 뭐 슬럼프도 있고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 끝까지 참고 하여튼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계신 분은 합격이요. 다 합격합니다. 합격 점수가 자 1차는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한 70점 이상. 이게 훌륭한 점수로 합격을 하세요. 그리고 2차는 60.83. 딱 이 점수로 합격이에요. 60.83. 그럼 60.83이면은 커트라인에서 딱 한 개 더 맞춘 거예요. 딱 한 개. 이게 60점으로 딱 합격하면은 너무 또 심장이 쫄깃해져요. 내가 또 마킹을 또 잘못한 거 아닌가 막 너무 떨리고 그러니까 한 개만 딱 더 맞춰갖고 60.83 이 점수로 시험에 딱 합격해요. 대부분 이래요. 1차는 조금 좋은 점수, 2차는 커트라인만 통과할 정도로 이 정도로 합격하는 게 딱 1년 만에 공부해서 합격하는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같이 26회 시험이 예년에 비해서는 제일 쉽게 좀 평이하게 물어본 문제였어요. 26회 시험이 좀 쉽게 왜 이게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게 먹고 살려고 시험 준비했는데 시험도 어렵게 내갖고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작년 시험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수월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신 분들 점수 보면은 90점 이상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은 중개사법 90점이면은 나머지 과목 45점만 맞아도 합격이에요. 그 정도로 쉽게 이렇게 평이하게 물어봤는데 이게 중간에 2차 포기해버려갖고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1월 달부터 시작했으면은 얼마든지 올해 시험에 1차, 2차, 동차 다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끝까지 하여튼 포기만 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하여튼 올해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만 좀 하세요. 그래서 올해 1년 만에 딱 따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바람직하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부동산 공법 강의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 쭉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강의 계획서 나오죠. 강의 계획서. 자 1주부터 8주까지 맞춰가지고 자 이제 오늘만 첫 수업이니까 3교시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4교시 체계로 해갖고 8주 맞춰갖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강의 계획서 가급적이면 맞춰가지고 진도를 나갈 테니까 그 강의 계획서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법 총설입니다. 총설 1시간 반 정도 할애갖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딱 1월 달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법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법률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가지고 국토법이라고 그래요. 국토법. 자, 우리 기본서는 이제 첫 번째 법률이니까 자, 페이지 수가 자, 20페이지가 돼요. 20페이지 1장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우리 강의 노트는 7페이지가 됩니다. 자, 국토법. 자, 표 두시고요. 그러면 국토법은 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국토의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관한 법. 그 선계획 후개발 체계에 따른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국토법이 일단 어떻게 생겨먹은 법인지 제가 간단하게 체계하고 용어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국토법 어떤 것들 배우는지 한번 쫙 소개를 좀 해볼게요. 그게 이제 국토법 체계라고 그래요. 체계. 자, 우리 기본소에는 좀 없으니까 저 강의 노트 7페이지 보세요. 그 7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쭉 그림 그려놓은 거, 그게 국토법의 체계입니다. 자, 그거 참조하시면서 여기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일단 국토에 대한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게 돼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자,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장기 발전 방향 제시라고 합니다. 저희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자, 이거를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의다라고 하고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말도 생소한데 이걸 의의로 풀어놓은 게 더 생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울 계획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름 정도 소개할게요. 그럼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다 앞에 광역자가 붙었어요. 이 광역자가 붙으면은 넓은 지역인데 우리 국토법에서는 광역하면은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관할구역을 지칭한다 그래요. 2개 이상 관할구역 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을 얘기합니다. 조금 이따 볼 거니까 자, 일단 2개 이상의 특광시군 관할구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거를 광역계획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를 계획권으로 묶어줬어요. 그러면 요 계획권 안에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이 들어갔죠. 이때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 광역계획권. 자, 이렇게 부르면 돼요. 자,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고 2개 이상 관할구역을 묶어가지고 계획권으로 지정하고요. 자, 그럼 광역계획권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지 자, 장기적인 발전 방향,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요 정도 들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시군 계획이 또 있어요. 자, 도시군 계획.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이 광역계획권 이게 지정돼야만 수립하는 특수계획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광역도시계획 무조건 수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야만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자, 이에 반해서 이 도시군 계획 얘는 우리나라에 무조건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일반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저 우리나라라면 무조건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다 수립이 되는 건데, 자, 그럼 도시군 이 말이 우리 국토법에서 한 100번 정도 나옵니다. 100번 정도. 도시군 이 말부터 알아야 돼요. 그럼 도시군 하면은 우리가 관할구역을 얘기해요. 행정구역, 관할구역을 얘기하는데 자, 일단 도시예요. 도시는 특별시가 있고요. 또 광역시도 있겠죠. 그리고 시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자, 이런 지역들은 개발된 도시라고 그래요. 도시. 그런데 군. 자, 군은 말 그대로 저 군. 시골 얘기하죠. 시골. 그럼 군은 도시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군으로 써요. 그래서 자, 도시군 하면은 항상 요 네 가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딱 약속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시. 자, 요 세 개는 도시. 그다음에 군은 그대로 군 해주고 특광시군. 자, 앞글자 따가지고 특광시군 이렇게 읽어요. 그럼 이거 다 써주려고 그러면은 길어지니까 항상 법에서 줄여갖고 쓰는 거죠. 도시군 하면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특광시군 네 가지를 줄여서 도시군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여기에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자, 요것도 포함이 돼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런데 자, 얘들은 하나씩밖에 없다 그랬죠. 세종시하고 제주도 각각 하나씩. 큰 논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길어지기만 하는 거고 그냥 생략해버려도 무방해요. 그래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생략하고요. 항상 우리 도시군 하면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도시군 하면은 특광시군.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 특광시군 이 4개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조건 특별시나 광역시나 시나 군 넷 중에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는 전 국토의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다 수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이 있는데 얘가 다시 또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도시군 기본 계획과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일단 이렇게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도시군 기본 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요 기본자 관리자하고 빼버려요. 빼버리고 읽으면은 둘 다 뭐만 남아요? 도시군 계획. 요거만 남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자, 이렇게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해요.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 두 개가 있다. 그 얘긴데 자, 도시군 기본 계획 요거부터 한번 봅니다. 자, 도시군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찬가지죠.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관할구역에 자, 이 기본자가 붙는 계획도 다 발전 방향 지시입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자, 광역도시계획도 장기 발전 방향, 도시군 기본계획도 장기 발전 방향. 뒤에 두 개 같네요. 둘 다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그래요. 이런 장기 발전 방향을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목표라 그래요. 토지 이용 개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목적 또는 자, 이걸 법에서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합니다. 정책. 그래서 목표나 정책을 설정하는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갖고 20세기까지는 토지 이용 개발에 대한 목표가 뭐였을까요? 20세기까지는 산업화라고 그래요. 산업화.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산업화 위주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산 깎아가지고 택지 개발해서 아파트 짓고 공장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개발 위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산업화 위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환경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20세기가 아니고 이제 21세기 자, 현대 들어와서는 우리 토지 이용 개발의 목표가 뭐라고 그럴까요?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삶의 질을 향상, 높이자.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게 21세기 토지용 개발에 대한 목표입니다. 그럼 삶의 질을 높이려면은 환경 오염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환경. 그래서 맨날 요새 나오는 게 환경 문제야.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환경. 그 다음에 뭐 생태계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가는 게 이게 이제 토지용 개발의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이 있어요. 이 서울특별시의 특별 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시켜 나갈 거냐 발전 방향 지시해요. 이거는 무슨 계획이냐?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불러요. 그럼 부산광역시의 발전 방향 지시하면 부산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식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나 군 관할구역 단위로 장기적인 토지용 개발의 목표를 설정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고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가지고 장기적인 토지용 개발의 목표를 설정하면 그때는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계획들 간단하게 의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자, 그럼 목표나 정책을 내놓는다 그랬는데 이 정책 목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 같은 게 확보가 안 되면은 집행이 안 되죠. 그래서 자, 이런 정책 자체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두 개 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이 됐다고 해서 직접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규제하는 효과,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자, 이 두 개 계획은 묶어가지고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요. 즉 우리한테는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제가 첫 시간에 공법은 규제법이라고 그랬죠.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근데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획이라고 그랬죠.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하는데 자, 이 두 개 계획은 수립이 돼도 직접 국민을 규제하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이 두 개는 중요한 계획일까 중요하지 않은 계획일까요? 당연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한테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몰라도 뭐 살아가는데 하등 지장 없어요. 중요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개 계획은 이 시험에서도 합쳐가지고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출제 비중이 극히 떨어져요. 그래서 일부 출제 비중도 떨어지는데 이 두 개 계획에 그냥 올인해갖고 막 공부하고 그럴 필요 절대 없어요.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정작 중요한 거는 세 번째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이 계획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 되고요.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도 역시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특광시군을 얘는 뭐 하는 계획이냐? 관리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써 있죠. 관리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풀어 갖고 얘기하면 자, 관할구역의 토지를 개발하고요. 정비하고 보전하면서 관리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개발, 정비, 보전.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집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실천 계획 또는 실행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그래요. 집행 계획. 그리고 이 집행과 관련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규제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구속적 행정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되면 이제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 쓰게 규제하는 등 직접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는 구속적 계획이에요. 규제를 가하는 계획.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 효과가 미치니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고요.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 자체에서만 거의 매년 2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리고 내용까지 합치면은 총 7문제 정도가 도시군 관리 계획 이 파트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계획이고 우리가 국토법은 한마디로 무슨 계획 공부하는 거냐?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요거 공부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제일 중요한 법인데요. 그럼 일단 이 특광시군의 토지를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기 위해서 각종 토지에 대한 정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결정을 딱 해놓고 결정한 바대로 집행해 나가는 거죠. 그럼 결정. 이 각종 토지에 대한 정책들이 있어요. 이거를 자 6가지 내용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하는 내용 이게 첫 번째 논점이에요. 결정하는 내용. 자, 첫 번째로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의 지정. 자, 그리고 두 번째 용도 구역을 지정한다 그래요. 그 용도 구역인데 이 용도 구역은 그냥 이름을 쭉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용도 구역하면 자,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과 수산 자원 보호 구역. 일단 4개. 자, 이름들이 길어가지고요. 그냥 앞글자만 쭉 써놨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확인할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보세요. 그럼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자, 앞에 다 똑같은 말이 붙었어요. 다 용도라는 말이 붙었죠. 그럼 용도라는 것을 한마디로 결정해 준다 그 얘기인데 용도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용도는 쓰임새를 얘기해요. 쓰임새. 그럼 쓰임새, 뭐의 쓰임새를 결정해 주는 거다? 토지. 이 토지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가 용도 지역입니다. 우리 토지는 크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건물 짓고 개발할 수 있죠. 농사 지을 수도 있고 개발 안 하고 보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땅은 개발할 땅, 이 땅은 농사 지을 땅, 이 땅은 보존할 땅. 이런 큰 기본적인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충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자, 일부 토지에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도 지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용도 지구는 단독적인 게 아니에요. 독자적인 게 아니고 용도 지역에 추가해서 지정한다라고 하고요.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해줘요.
뭐 건물의 높이라든지 뭐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쓰임새를 정할 필요가 있더라 하면은 용도 지역에 추가적으로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 지구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용도 구역은 이거는 따로 썼어요. 따로 썼다는 것은 지역 지구 관계없이 독자적인 쓰임새다 그 얘기입니다. 독자적인 쓰임새, 독자적인 목적으로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것을 용도 구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다 계획으로 토지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이 되면 이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해요. 내 땅인데도 내 맘대로 이용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정해준 용도에 맞게끔만 토지를 쓰도록 제한받습니다. 그 제한하는 것을 행위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을 통해서 이런 토지를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것을 지역지구 구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각종의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등등 우리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시설이죠. 소위 인프라.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도로 같은 거 아무데나 막 설치하고 그러면 안 되죠.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언제부터 누가 설치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요. 결정.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죠. 결정하면은 자 그때부터는 이름이 달라져요. 도시군 계획 시설. 자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반 시설이다라고 하는데 결정되면은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도로 같은 시설을 그냥 추상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반 시설이라고 그래요. 기반 시설. 그런데 저 서울특별시 우리 관할구역에서 저 맨 위에 은평구에서 맨 밑에 서초구까지 하도 이게 차가 많이 막혀갖고 은평에서 서초까지 새로 도로를 설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장 뭐 한 20km 4차로 도로를 설치하겠다. 딱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이 도로가 기반시설이 아니고 무슨 시설이 되는 거냐? 도시군계획시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결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했다 하면은 읍든 도로가 다음 날 뚝딱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죠? 근데 결정한 대로 구체적으로 결정한 대로 땅에다가 이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하게 돼요. 공사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자 이거 길어가지고 그냥 시설 사업이라고 줄여갖고 써요. 시설 사업을 시행해서 이 몇 년 지나면은 공사 다 끝나가지고 도로가 개통이 돼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할구역에 이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체계요. 일단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치나 규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은 그때부터 무슨 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한 도시군계획서를 설치하는 사업. 시설 사업에 의해서 각종의 기반시설들을 관할구역에 체계적으로 설치를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 신도시 개발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어디서 누가 신도시 개발할지 이 개발 사업에 관한 것도 다 결정을 해요. 또 구도시 재개발이 필요하더라. 그러면은 정비 사업에 관한 것도 역시 다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즉 신도시 개발이나 구도시 재개발도 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야만 사업을 집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내용 중에서 지금 사업이 나오죠. 시설 사업이 있고 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어요. 자, 요 세 개 사업은 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집행하는 사업인데, 자, 요 세 개 사업을 또 묶어가지고 부르는 말이 있죠. 이 세 개 사업은 합쳐가지고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계획 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자, 도시군계획 사업 하면은 세 개,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합쳐가지고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다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 자, 요 지구자 붙으면은 다 의미는 일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부를 나타낼 때 지구라고 불러요. 지구. 저 지구 단위 계획은 일부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서울특별시요. 우리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전부에 용도지역 지정하거나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결정. 그때는 서울특별시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가 너무 넓죠. 관할구역이 넓으니까 이 관할구역의 일부,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있는 서초동, 자 여기다가만 별도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초동에다가만 수립했다. 이거는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죠. 이런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다. 따로 부르는 거죠. 이름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서초동에다 수립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뭐라고 부르면 돼요? 서초동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부르면 되죠. 서초동 지구단위계획. 그러면 무슨 동네에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할지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걸 말 그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럼 서초동에다가 지정했으면 뭐라고 불러요? 서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아 근데 너무 이름이 길어지니까 줄여갖고 서초지구 그냥 줄여갖고 불러요. 서초지구. 그럼 주변에 뭐 한남지구다, 노년지구다, 역삼지구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다 뭐의 줄임말이냐? 지구단위계획구역. 요거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새로 신설된 용도 구역이요. 작년에 신설된 용도 구역인데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다 수립하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까지. 자, 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6번입니다. 자, 얘는 일단 용도 구역입니다. 우리 2번에서 봤던 용도 구역의 하나인데요. 여기다 묶어 갖고 쓴 게 아니고 6번 따로 별도로 썼어요. 이유는 종래 우리 용도 구역 있죠. 뭐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것들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하는 용도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꾸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얘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용도 구역입니다. 완전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로 6번으로 규정을 하고요. 그럼 얘 이름 한번 봐요. 자, 입지 규제라는 것을 뭐 해주겠다? 최소. 그럼 규제를 다 풀어준다 그죠? 규제를 최소화해 주겠다 하는 건데, 자 입지 규제라는 말, 입지라는 말이 키워드예요. 입지라는 게 뭘까? 입지. 입지는 건물 지어갖고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입지한다 그래요. 나중에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입지론 해가지고 공장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최적이다 뭐 이런 것들 쭉 배우실 거예요. 입지는 건물을 짓는 거를 입지한다 그래요. 그러면 입지 규제를 다른 말로 건축 규제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건축 규제를 뭐 해주겠다? 최소 다 풀어주는 거예요. 건축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좀 지역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 구역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라고 하고요. 이거 대표적으로 서울의 용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지역에 이제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건물도 멋진 거 지으면서 좀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 구역이죠. 그래서 일단 자, 이 6가지 도시군 관리계 결정하는 내용들 쭉 말씀드렸죠. 자, 얘가 첫 번째 논점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이제 작년 시험에서도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 결정 내용이 아닌 것은 이거 6개 찾아라 그대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이제 나중에 이거 하나씩 배워나가요. 배워나갈 거니까 일단은 접근하기 좋게 앞글자 따고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용용 기도 지입. 용용 기도 지입. 일단은 그대로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시고요. 자, 6가지 모든 토지에 대한 정책을 6가지 내용으로 결정해서 저 국민들한테 토지 이렇게 쓰라고 규제하는 거죠. 또 시설도 설치하고 신도시 만들고 구도시 재개발하고 이러면서 그 도시나 군을 구체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선계획 책이라고 그래요. 선계획. 계획들부터 먼저 쫙 배워요. 그래서 순서는 자, 광역도시계획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일단 이런 계획들을 누가 어떤 절차로 만드는지 쭉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들 하나씩 우리가 배워가요. 강론이라고 그래요. 강론. 요것들 쫙 배우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우리 국토법의 목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용용 기도 지입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고요. 자, 여기까지 선계획. 그 다음에 후개발 체계는 간단해요. 일단 도시군 계획 사업. 자, 이거는 계획적 개발이라고 그래요. 다 미리 계획으로 정해놓고 시설도 설치하고 신도시도 개발, 구도시도 재개발, 계획적 개발 체계. 그런데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거 세 개 사업이 다 대규모 사업이에요. 대규모. 일반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내 땅에다 건물 하나 짓겠다. 자, 이런 개별적으로 개발할 때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부터 받아야 돼요. 개발 행위 허가. 즉 토지에 대한 개발 행위를 하려면 미리 행정청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되냐? 허가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어요.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개발하면 처벌입니다. 처벌. 그래서 허가부터 받아야 개발할 수 있고요. 이런 개발행위 허가제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발행위는 허가부터 받아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체계입니다. 자, 국토의 후개발 체계. 일단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는 것을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군계획 사업. 근데 도시군계획 사업은 딱 요 세 개밖에 없으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을 할 때는 행정청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 갖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사업으로 개발하든 허가 받아 갖고 개발하든 자, 이 새로 개발하게 되면은 당연히 개발 이익이 발생하죠. 개발 이익이 발생하니까 이게 투입한 비용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새로 개발하는 곳에 토지의 투기가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미리 다 사놓는 거죠. 투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새로 개발하는 곳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을 하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자, 여기 우리 국토법 마지막 제도라고 그래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는 이름대로 토지를 거래, 사고 팔 때는 미리 행정청으로부터 허가 받으라 그 얘기죠. 즉 투기인지 아닌지 미리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자, 이런 투기를 방지하게 한 제도가 토지거래 허가다라고 하는데요. 자, 토지거래 허가는 그러면 새로 개발하는 곳에 적용할까요? 이미 개발 끝난 곳에 적용할까요? 당연히 먹을 게 많은 곳이 어디요? 새로 개발하는 곳.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새로 개발하는 곳에 허가 구역을 지정해놓고 허가 구역 안에서 토지를 사고 팔 때는 미리 투기인지 아닌지 행정청으로부터 엄격하게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라고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국토법의 전체 체계입니다. 즉 앞으로 국토법을 공부할 내용들을 쫙 제가 이렇게 미리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소개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 체계하면서 용어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말들이에요. 용어. 그래서 교재 보고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에 저 24페이지 가보세요. 기본서 24페이지. 자, 국토법 총칙 1절 총칙 해가지고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시꺼먼 이번에 용어정이 나오죠. 그 용어정이 거기다 별표. 자, 우리 공법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용어라고 그랬죠. 법률 용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작년에도 한 문제 용어에서 그대로 물어봐요. 거의 매년 용어는 그냥 한 문제씩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용어정이. 그럼 용어 그 중에서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다. 자, 거기 끝이에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 두 번째 도시군 계획 있죠. 도시군 계획은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가로 묶으세요.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가로 묶어갖고 이하에 생략합니다. 그리고 시 또는 군. 그럼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앞글자 동그라미 쳐갖고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특광시군. 자, 도시군은 이 특광시군을 줄여갖고 부르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군 하면은 항상 특광시군. 자, 이 특광시군 관할구역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의 동그라미,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 동그라미로 구분한다. 그럼 도시군 계획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면 돼요? 특광시군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100점이죠. 그럼 그 밑에 세 번째. 자, 도시군 기본계획 역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자,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두 번째 줄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자, 그 정도만 읽으면 돼요. 장기 발전 방향 제시.
그다음 밑으로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역시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개발 정비 보전 밑줄. 자, 이걸 두 글자로 집행이라고 그래요. 집행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뭐 등등등 쫙 거기다 나열한 것들이 토지에 대한 각종 정책이에요. 이 정책을 다음에 6가지 내용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정하는 내용 6가지 나오죠. 자, 그 앞글자 그대로 따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용용, 기도, 지입. 자,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랬는데, 자, 두 번째 거 한번 봐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점. 자, 개발 제한 구역 개자에다 동그라미. 도시 자연 공구역 도. 시가와 조정 구역의 시. 수산자원 보호 구역의 수. 자, 이 네 개 구역을 우리가 묶어 가지고 용도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점은 앞에다가 용도 구역 이렇게 쓰세요. 용도 구역. 자, 앞글자 읽으면 뭐가 돼요? 개도시수 네 개 묶어 갖고 용도 구역 써 두시고요. 그래서 용도 구역 딱 바꿔 놓으니까 용용 기도 지입. 자, 이렇게 6가지 결정하는 거고요. 자, 옆 페이지 가 보세요. 자, 위에서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 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다 동그라미. 항상 이 지구자가 붙으면 의미는 뭐라고요? 일부에 대하여 딱 끊고.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뒤에서 딱 끊으세요.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럼 이 지구 단위 계획의 의의는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길어가지고 자, 끊어갖고 읽었어요. 이 중간에 들어가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목적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가서 보고요. 자, 앞부분하고 뒷부분 요것만 일단 이어가지고 읽으면은 간단한 의의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뒤로 가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도 일단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키워드는 앞부분이죠. 어디에다 수립할 때? 일부에다가 수립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 따로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에다가 수립하는 건데 그럼 그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어딜까요? 도시군 계획 수립하는 지역 이거죠. 특광시군.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 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그거를 지구 단위 계획이다. 따로 부르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밑으로 합니다. 기반 시설. 자, 기반시설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해서 자, 기반시설의 종류. 자, 교통시설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뭐 등등등. 또 밑에 공간시설의 광장, 공원, 녹지 뭐 등등등. 쭉 내려보세요. 7번째 환경기초시설의 하수도 뭐 등등등 해가지고 쫙 나열이 돼 있죠. 자, 그런 것들을 7가지 분류에 따라서 나열해 놓은 거 요것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반시설. 법률 용어로 기반시설. 그래서 뭐 도로, 철도 이런 거 일일이 애우는 거 아니에요? 애우고 그를 어떻게 그거 다 외워요? 그냥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무슨 설이다?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여러 개가 있어요. 한 58개 정도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자, 하나를 설치하기로 구체적인 내용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요. 결정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시설이 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도시군 계획 시설은 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당연히 다른 거죠.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글자 수부터 다르고요. 기반시설은 통칭하는 거예요.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등등. 자, 그 중에서 하나를 결정 끄집어낸 거예요. 이때부터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반시설과 도시군 계획시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 비슷비슷하죠. 좀 그놈이 그놈 같다 막 속으로 또 막 욕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건데 처음 할 때는 이런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용어예요.
이 용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듣고 쓰다 보면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니까 자꾸 참고 보고 듣고 떠드셔야 돼요. 특히 써봐야 돼요. 써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전주에 배웠던 거 확인학습 문제 좀 풀어보고 시작할 거예요. 매주 문제 좀 풀어보고 전주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문제 풀어볼 건데요. 문제 다 OX 이런 거 안 냅니다. OX 뭐 알아야 OX를 따지죠. 일단 주관식으로 다 쓰는 거 연습할 거예요. 쓰는 거. 그래서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계획시설. 이거를 써갖고 자기 말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다 주관식으로 박스 넣기 식으로 해서 물어볼 거니까 하여튼 그런 수업만 제대로 잘 따라오셔도 용어부터 다 하나씩 잡히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세 번째 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자, 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이 세 개 사업을 합쳐가지고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군계획사업. 이거 이외에도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각각 관련되는 부분에서 정리하고요. 여기까지 계획 파트까지 우리가 용어는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29페이지로 합니다. 29페이지. 자, 29페이지에 위에 보시면은 그 시꺼먼 4번 있죠. 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이렇게 써놨는데 자오를 우리 행정계획의 위계질서라고 그래요. 위계질서. 자, 위계질서 상하가 있다 얘기죠. 행정청도 위계질서가 있듯이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도 역시 위계질서가 있어요. 즉 상위계획이 있고 하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질서에 관한 건데 좌우 중에서 3번만 하나 보겠습니다. 3번.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과의 관계 그거 찾으셨죠? 자, 그것만 보면 돼요. 자,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딱 끊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부합이라는 말이 뭐야? 부합이라는 것은 맞아야 된다. 그죠? 맞게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거기다 비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의 위계질서라고 그래요. 자,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 맞아야 돼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달라요. 다를 때는 무슨 계획이 우선한다고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그럼 이 말은 자, 이 둘 중에서는 뭐가 더 상위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이 더 상위 계획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관할구역 이게 더 넓고 큰 계획이죠. 더 큰 계획이에요. 넓은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상위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지침이 다른 말로 기준이죠. 그러면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기준이니까 당연히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뭐가 더 상위계획이냐? 도시군 기본계획이 더 상위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써놓은 순서가 그대로 우리 국토법상 계획의 위계질서입니다. 일단 제일 높은 계획이 무슨 계획이요? 광역도시계획. 다음이 도시군 기본계획. 다음이 도시군 관리계획. 요 순서로 그대로 계획의 위계질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제일 밑에 하위계획이죠. 그런데 이런 상위계에서 제시한 정책을 결정해 놓고 집행이 들어가면서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제일 중요성이 큰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위계질서상은 가장 하위 계획이 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지만 직접 우리한테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요성은 제일 큰 계획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총설이라고 그래요. 총설 부분은 요 정도 하면 돼요. 용어가 뭐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 좀 쉬었다가 자, 광역도시계획 들어가겠습니다.